요양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계음, 멀리 간호사 구두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느릿한 숨소리. 그날도 평소처럼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하얀 이불 위에 놓인 어머니의 손은 너무나 말라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은 얇게 솟아올라 있었고 손톱은 말라붙은 듯 희미한 분홍빛이었어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죠. 차가운 감촉에 나도 모르게 그 손을 문질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은정이.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만 아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에 난 가슴이 울컥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진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건 참았어요. 무심코 머리맡 서랍을 열었죠. 비닐 약봉지들, 흔들리는 알약통, 옆으로 밀려있는 오렌지색 영양제 박스, 그리고 그 밑에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양냄새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마치 오래된 서류함 안에 눅눅한 종이 냄새 같은. 봉투를 꺼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엔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죠. 은정에게. 분명히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속에는 노란 메모지 하나, 흘림체로 적힌 단 한 문장. 내가 죽으면 두 딸이 사이좋게 나누길 바란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내 마음속에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병실 창가 너머로는 얇은 햇살이 내 무릎 위에 흩어졌습니다. 가족은 싸우면 안 돼. 경제는 서로 지켜줘야 해. 그런 날들을 하시던 아버지. 어릴 때 싸우고 나면 꼭 두 손을 맞잡게 하셨죠. 자, 언니 손 잡아. 다시 사이좋게. 그게 싫었지만 이젠 그런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언니와 난 10년째 말조차 안 하고 지냅니다. 연락도 명절도 생일도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왔어요. 그날 병실을 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언니는 단 한 번도 나와 유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아버지의 말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창밖을 바라보니 겨울 하늘 아래 나뭇가지에 참새 몇 마리가 날아올라 있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어쩐지 나를 흔들었습니다. 그날의 나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아두던 병 속의 코르크 마개를 처음으로 손에 쥔 기분이었어요. 이건 시작이었어요. 그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메모와 잊고 있던 기억들, 갈색 봉투에서 꺼낸 노란 메모지,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두 딸이 사이좋게 나누길 바란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마치 뇌리를 강타하는 번개 같았어요. 어릴 적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났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아버지는 그 편지를 오래 지갑에 넣고 다니셨죠. 그 지갑 안엔 내가 그린 가족 그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은정이는 손이 참 따뜻하네.
그 말을 듣고 어릴 적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자주 잡았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지금까지도 밝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따뜻함은 언젠가부터 끊긴 채 잊혀져 있었습니다. 언니와 나는 아버지 장례 후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간병도 병원비도 모두 나 혼자 해결해야 했고 언니는 늘 바쁘다는 말로 피해갔죠.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그 메모를 보는 순간 그 괜찮다는 말이 사실은 포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한 줄의 유언은 나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가족 안에서 너무 조용하게 살아왔던 건 아닐까요? 나서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만 익숙했던 삶.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엔 눈발이 살짝 날리고 있었고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사이좋게. 그 말은 재산을 나누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돌보라는 삶의 태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오래 잠들어 있던 나 자신의 마음에게도 꺼내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33살이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35.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가족석에 앉아있는 어머니 옆에는 내가 있었죠. 언니는 조문객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지인들과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나는 낯설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도 낯설었지만 언니의 태도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장례 절차 대부분은 언니가 맡았어요. 장례식장 계약도, 제단도, 음식도 모두 언니가 정리했고 나는 그냥 곁에서 도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언니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너는 꼭 내 몫은 챙겨야 해. 아버지가 그리 말했어.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언니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단 걸 알게 됐죠. 나는 따지지 않았어요. 장녀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니는 어머니의 병간호에서도 멀어졌고 전화 한 통, 병원 방문 한 번 없이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고열로 앓던 어느 밤 내가 얼음찜질을 하며 손수건을 짜던 그 순간 어머니가 가늘게 말했어요. 내가 있어 다행이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언니가 아니라 왜 나에게만 다 맡기셨냐고. 언젠가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엄마, 요즘 상태가 안 좋아. 하루쯤 병원 와줄 수 있어? 그때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정아,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나 진짜 너무 바빠. 그리고 엄마도 내가 더 잘 챙기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찍힌 사진들을 우연히 봤어요. 그 안에 언니는 늘 웃고 있었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로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실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메모 한 줄. 그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균열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 자매의 침묵에 대한 고발이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포기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나는 이제 이 침묵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간병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약타기, 식사 보조, 손발 닦아드리기. 그리고 어머니가 깨어있을 땐 조용히 책을 읽어드렸죠. 하루는 이웃 병실의 간병인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따님이 참 다정하네요. 요즘엔 자식들도 안 와서 혼자 외로운데 보기가 좋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저렸어요. 이렇게 아픈 어머니 곁에 나밖에 없는 게 과연 자랑스러운 일인가? 며칠 뒤 퇴근길에 들른 병원 앞 커피 자판기에서 수진이와 마주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은정아, 진짜 너야? 우린 가까운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언니와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내 얘기를 들었고 커피가 식어갈 즈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게 유산 문제일 수도 있어. 내가 요즘 변호사 일을 하잖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변호사가 됐다는 것도 몰랐고 내 이야기가 법적인 문제로 보일 줄은 더 몰랐거든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만 유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자식이 일정 몫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야. 그 말에 아버지 메모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이좋게 나누길 바란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말. 너는 꼭 네 몫은 챙겨야 해. 두 문장이 내 가슴속에서 서서히 무게를 가졌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신뢰, 사랑, 가족의 책임에 관한 잃어버린 시간의 복원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날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세찬 소나기는 아니었지만 고요하게 내리는 가랑비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감싸고 있었죠. 병실은 조용했고 심정 모니터의 삑삑 하는 소리만이 생명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침대에 누운 채 거의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바람처럼 얕은 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곁에 앉아 가느다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에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 나무조각 위에 정성껏 이름을 새기던 손, 그리고 생일이면 떨리는 손끝으로 작은 봉투를 건네시던 그런 손이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아버지의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어요. 마치 먼 길에서 돌아오신 사람처럼 지쳐있는 눈동자가 잠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는 못 왔어요. 일이 많대요. 말을 하면서도 그게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을 줄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건 미안함도 원망도 없는 그저 이해와 포용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사이좋게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꺼낸 순간 아버지의 입가가 다시 움직였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하셨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죠. 그리고 겨우 알아챘습니다. 은정아, 사이좋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심장 모니터는 점점 간격을 벌렸고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시트를 가슴 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병실의 창문은 열려 있었고 빗방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주무시는 틈을 타 나는 아버지의 오래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득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 노란 고무줄로 묶인 낡은 노트가 하나 있었죠. 먼지 낀 노트를 조심스럽게 펴자 첫 장엔 가족 생각이라는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켜고 한 장씩 넘기며 읽어 내려갔어요. 은정이는 다정하다 말은 없지만 힙다. 수진이는 똑 부러진다. 책임감도 강하다. 이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글자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유산은 둘이 나누도록 절반씩. 나는 아마 제대로 말 못하고 갈 것 같다. 그게 걱정이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나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접고 내 품에 꼭 안았어요. 노트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의 무게는 10년간의 침묵보다도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우리 자매가 멀어질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에라도 남기고 싶으셨던 거죠. 두 딸이 사이좋게 나누길. 그 단순한 문장 하나가 내 삶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법보다 더 강한 말, 바로 가족의 말. 그걸 나는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날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잠깐 짬을 내어 근처 카페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창 너머로는 붉은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따뜻한 커피 향과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있던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아, 고개를 돌리니 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지금은 로펌에서 일하는 유능한 변호사로 살고 있었죠. 사실 수정과 저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지만 처음부터 친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수학여행 전날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고 그때 아무 말 없이 제게 도시락을 내밀며 오늘은 내가 살게. 하던 아이가 바로 수정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마음을 열게 되었고 방과 후 함께 도서관에 가고 시험 전날엔 밤새 전화로 문제를 풀던 사이가 되었죠. 그 이후로도 수정은 제 인생에서 늘 조용하지만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유언 메모가 들어있는 낡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읽고 나더니 말했습니다. 공증도 없고 잡힐 날짜도 없네. 법적으로 유언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수정은 곧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유류분 청구는 가능해.
특히 이 메모가 유산 분배 의도를 보여준다면 말이야.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발생일로부터 10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야. 내가 이번에 처음 본 거라면 아직 6개월은 남은 셈이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은 6개월. 짧지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와서 시작하는 게 맞을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수정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넌 너무 오래 참았어. 이건 욕심이 아니라 너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야. 이건 싸움이 아니라 회복이야. 그 말에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되찾고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세상에 꺼내야겠다고요. 그날 밤 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나는 방 안에서 낡은 박스를 꺼냈습니다. 창밖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수첩들과 처방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영수증, 약봉지, 어머니의 진료 기록, 그리고 매일 밤 써내려간 간병 일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하나하나를 정리하며 나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나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참았던 감정들, 끝내 하지 못한 말들, 그리고 외면해왔던 진실들. 문득 어머니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어 다행이었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고통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 나는 아버지의 메모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적인 문장은 없었지만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정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거리엔 겨울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고 두 손에 꼭 쥔 소장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원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빨라졌고 건물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은 긴장 속에서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자, 은정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무겁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나는 알게 됐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고 아버지의 유산 속에 담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요. 이제 나는 과거의 침묵을 넘어서 진실과 마주하려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마치고 돌아온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울릴 만큼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이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난방은 꺼져 있었고 거실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나는 핸드폰을 들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할 얘기 있어. 전화 너머로 들려온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짧고 건조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금 바쁜데? 내일 잠깐만 시간 좀 내줘.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해야 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언니는 짧은 한숨을 내쉰 후 말했습니다. 알았어. 점심시간에 보자.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마치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는 비교적 한산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흐릿한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테이블 위의 유리컵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유리창엔 하얀 성게가 얼룩처럼 끼어 있었고 내부는 마치 시간 밖의 공간처럼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카운터에서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근처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컵 부딪히는 소리는 순간순간의 긴장을 깨트리는 유일한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언니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고 그 단정함 속엔 무표정이라는 이름의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책임을 먼저 지고 기대를 먼저 감당했던 언니. 그 무게를 내가 알지 못한 채 서운함만 쌓아왔던 내가 떠올랐습니다. 내 앞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거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 언니는 무표정하게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메모잖아. 법적으론 아무 의미 없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야.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잖아. 언니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뭐 어쩌자는 거야? 다 지난 일이잖아. 나는 내 몫을 찾으려 해.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세상에 꺼내려고. 그 말에 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던 표정이 서서히 흐트러졌고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얼굴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조용히 있던 건 뭐야? 그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그땐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엄마 병간호도, 내 삶도, 그리고 언니와 마주서는 것도. 싸움이야? 이걸 싸움으로 생각해? 아니, 난 회복이라고 생각해. 우리 사이도 아버지의 뜻도 그리고 내 마음도. 언니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난 숨길 것도 미안할 것도 없어. 그 말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법대로 하자. 하지만 언니도 알았으면 해.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흔들림도 미련도 없어 보였지만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언니도 오랜 시간 혼자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 하늘은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내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가 유독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손끝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고 버스 창에 비친 내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그 눈동자만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메모 한 줄, 어머니의 손길, 수정의 조언, 그리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내 마음의 진심이 이제 내 발걸음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언니와의 대면에서 얻은 단단함을 안고 다음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거실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벽시계에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고 어머니의 오래된 소파는 다소 푹 꺼져 있었어요. 나는 그 위에 앉은 채 손에 쥔 얇은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히 남아있는 그 페이지가 마치 내 마음속 결심을 흔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첫 재판을 앞둔 날 아침, 나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을 고르고 또 고르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입술을 다문 채 거울 속 나를 바라보던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나를 지키러 가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준비를 마쳤고 로비에서 기다리던 수정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도심의 회색 빛 건물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마음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법원 앞에 도착하자 높고 단단한 벽이 먼저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돌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덜컥거리는 긴장감이 차올랐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민사법정. 그 문을 여는 낯설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무 벽면, 무채색 벤치, 그리고 멀찍이 떨어진 피고석. 그곳엔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언니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조용한 표정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말과 감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언니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던 찰나 눈빛이 스쳤습니다.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진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수진이 준비한 서류들을 조심스레 펼치고 나는 재판장의 입을 바라보며 고요히 호흡을 맞췄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절차대로 흘러갔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 유류분의 범위, 그리고 자필 메모의 진정성.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가족의 내밀한 대화를 낱낱이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내가 발언을 요청받았을 때 한순간 목이 메었지만 이내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두 딸이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셨고 그 말씀이 이 노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라 제 몫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걸. 첫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난 건 아니었지만 뭔가 큰 파동이 내 안에서 지나간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방 안에 갇혀 있던 공기를 문 열고 한 번에 쏟아낸 느낌이랄까요? 법정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발걸음을 맞춰주었죠. 햇빛은 따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무색한 날씨였어요. 발밑에 길게 들이운 내 그림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나를 다독이며 말하는 듯 했습니다. 두 딸이 사이좋게 나누도록.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으로 대답했죠. 아빠, 지금이라도 제가 해볼게요. 이 싸움은 증오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가르고 있었고 차가운 거실 공기는
말없는 감정들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창가를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 빛은 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어머니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눈빛은 자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감정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작은 인사에도 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거실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고 저는 머뭇거리다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상 서랍 속에서 작은 보라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리본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겉면에는 정성스럽게 은정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또렷하게 쓰인 조용하지만 무거운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은정아,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많은 말들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까봐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수진이에게만 넘긴 건 사실 엄마의 결정이었단다. 아버지의 자필 메모를 알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수진이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직장도 있고 결혼도 했고 반면에 너는 너무 힘들어 보였어. 그게 미안했어. 그래서 더더욱 아무것도 편지는 주지 담담했지만 못한 게 문장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편지 한 줄 한 줄마다 지난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애써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너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지. 날 없이 간병하고 나 대신 아빠의 뜻을 기억하려 했었지. 그런 내가 내겐 얼마나 큰 의지였는지 모른다. 그 문장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내가 그저 참고 견딘 줄만 알았던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의지였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해.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고 나의 후회이기도 해.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수진이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 아이도 나처럼 미숙했을 뿐이니까. 편지를 덮고 나니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 가득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책상 앞에 앉아 그 편지 속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그 말들은 비단 나에게만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었어. 그 말은 저에게 어떤 판결보다도 깊은 위로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 수정도 조용히 다녀갔습니다. 언니와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얼어붙어 있던 자매 간의 거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며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액자에 넣어 제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와 어머니의 편지, 이 두 가지는
이제 제게 법보다 깊은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 옆에 가지런히 놓으며 그 2장의 종이가 들려주는 말없는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쳤던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진짜 의미로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법원 청사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회색 석조 건물의 단단한 외벽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침묵과 억눌림을 뚫고 나아가야 할 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옆에서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변호사로서의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말투에는 오랜 친구로서의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고 조심스러운 몸짓 하나에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적 속에서도 작은 기침 소리 하나, 종이 넘기는 소리 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방에서 느껴졌습니다. 바닥은 왁스로 잘 닦여 반들거렸고 높은 천장에는 오래된 샹들리에가 조명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저울과 검을 든 정의의 여신상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판결의 무게를 상징하듯 묵직한 분위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석 뒤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석 쪽에 앉아있는 언니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고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의 첫 목소리가 차분하게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제 심장은 세게 한번 뛰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은정 씨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안으로 고인의 유언 메모와 관련한 증언을 듣겠습니다. 제 이름이 법정 안에 울리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아버지의 유언 메모와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종이 2장은 법적으론 아무 힘이 없었지만 제게는 지난 세월을 버텨온 유일한 증거이자 위로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유산을 원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언니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 편지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감정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 메모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2 딸이 사이좋게 나누라고. 그 순간 피고석에 앉아있던 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눈맞춤이 있었고 그 속엔 처음 느껴지는 묘한 정적과 함께 약간의 이해가 섞여 있는 듯한 미묘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내려온 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잔잔한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은 무겁지 않게 어깨 위를 스쳤습니다. 수정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고 말없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짧은 그 한마디가 그간의 오랜 오해와 침묵을 처음으로 풀어내는 실마리 같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나는 내 몫을 지키고 있다고. 결과가 어떻게 나든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으로 말했고, 제 뜻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말이 닿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 이후 처음으로 언니와 다시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고 어머니가 남기신 소지품을 정리하러 다시 본가에 모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낡은 가구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벽지의 바랜 색, 텅 빈 거실을 가로지르는 고요한 정막이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초침이 또각또각 울리는 벽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멈춰있던 듯한 공기 속에서 나는 천천히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은 집안의 공기가 응축된 것 같았습니다. 목 뒤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고 고요함이 발끝에서 어깨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언니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옆 작은 상자에는 어머니가 평소 소중히 간직하던 유품들이 담겨 있었죠.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누구도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라기보다 지난 10년간 쌓여온 오해와 멀어짐의 무게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손은 같은 상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앨범, 직접 짠 듯한 털실 스웨터, 그리고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마자 퍼져나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사진 한 장, 손글씨 한 줄마다 과거의 기억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그때 아버지 메모 봤어.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그게 그렇게 오래된 건 줄 몰랐어. 나중에야 알았어.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도 그렇다고 비난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엔 수많은 말이 엉켜 있었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이 함께 바닷가에서 웃고 있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빛이 어린 우리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우리는 모래 위에 앉아 발을 흔들며 깔깔 웃고 있었죠. 나는 나대로 잘하려 했어. 근데 엄마 간병은 솔직히 자신 없었어. 너처럼 못하겠더라. 그게 너무 미안해서 더 멀어졌어.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언젠가 들었어야 했던 말이 지금에서야 비로소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왜 그걸 이제야 말해? 내가 내뱉은 말은 울컥한 감정의 조각이었고 동시에 10년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내 목소리는 마치 내 안에 오래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대신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땐 내가 내 마음도 모르겠더라. 근데 내가 소송 시작했을 때 나 솔직히 안도했어. 드디어 내가 자기 목소리를 냈구나 싶어서. 언니의 말은 처음 듣는 고백이자 우리가 공유하지 못한 시간의 해명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웃고 있던 두 자매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가까웠고 따뜻했습니다. 모래 위에 그려놓은 하트 모양 안에
언니가 쓴 사이좋게란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말 기억나?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말을 지켜볼까?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텨왔던 말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고 커튼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상자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화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늦은 시간,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가로지르며 그날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죠.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자필 메모와 어머니가 최근 남긴 유언장을 나란히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먼저 꺼낸 것은 아버지의 오래된 유언 메모였습니다. 오래된 봉투에 담겨 바래고 구겨진 종이,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산은 두 딸이 공평하게 나누도록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심장이 저렸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그 문장 하나로도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 자매의 화해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의 구겨진 부분을 천천히 펴며 그날 병실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아, 사이좋게. 그 말이 이제는 메아리처럼 내 삶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과제였는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옆에 놓인 또 하나의 봉투. 바로 어머니가 사망 3개월 전 친구인 수정에게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송 판결이 난 직후였어요. 그때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고 언젠가 이 유산 문제로 우리가 다투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유언장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은정이에게 모든 것을 상속한다. 나는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감동과 슬픔, 죄책감과 책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언니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이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갈등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어였을지도요.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언니는 이 유언장을 알고 있을까? 혹은 나중에 알게 된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까? 나는 고민 끝에 수정과 상의했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말했죠. 법적으로 유류분은 언니가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의 진짜 뜻이 뭔지 생각해봐. 그 말에 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잇는 방식은 싸움이 아니라 화해라는 걸. 다음 날 나는 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과 아버지의 메모를 함께 동봉하고 그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니, 나는 엄마와 아빠의 뜻을 따르려 해. 법적으로는 모든 유산이 내게 오게 되었지만 그게 두 분의 진짜 바람은 아니었을 거야. 언니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상당액을 내가 먼저 보상하고 싶어. 이건 단지 돈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은 내 진심. 며칠 후 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짧고 담백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울컥한 마음이 느껴졌죠. 그래, 은정아.
이제야 우리도 좀 어른이 된 것 같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는 유언장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제가 이 말을 세상에 꺼내볼게요.